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느끼는 질문, 왜 항상 부족한 것 같을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잃어도 만족감이 금세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을 켜고 소셜미디어를 봅니다. 친구가 열대 섬으로 휴가를 갔다거나 다른 친구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유명인의 완벽해 보이는 삶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갑자기 내 삶이 초라해 보입니다. 저런 직장, 집, 몸매가 있으면 행복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런 걸 얻어도 부족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새로운 욕망으로 옮겨갈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19세기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들여다봅니다. 그는 끝없는 욕망이 불만의 근원이라고 봤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그의 철학을 현대 생활과 연결하고 욕망 속에서 평화를 찾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먼저 일상에서 느끼는 부족함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이해해 봅시다. 이 부족함이 일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경쟁이 치열한 업계에서 일하는 젊은 직장인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승진을 위해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근도 하고 추가 업무도 맡으며 주말도 반납했습니다. 드디어 승진 소식을 듣습니다. 잠시 동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듭니다. 동료들이 축하해주고 가족도 자랑스러워합니다. 기념으로 맛있는 저녁을 먹기도 하죠.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 그 기쁨이 사그라듭니다. 다른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걸 알게 되거나 업무가 더 많아져서 이제는 다음 단계를 목표로 삼게 됩니다. 이건 직장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수백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를 보면 부러움이 생깁니다. 그런 인정과 검증을 받고 싶어 하죠. 우리의 몸, 관계, 생활 방식을 비교하다 보면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끊임없는 비교는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정말 피곤하게 만듭니다. 다음 성취, 다음 구매, 다음 이정표가 나를 완전하게 해줄 거라고 착각하며 허상을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 생각을 잠시 머릿속에 둔 채 쇼펜하우어를 소개하겠습니다. 그의 철학은 이 끝없는 추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깊이 파고들기 전에 그의 삶을 잠시 들여다봅시다. 아서 쇼펜하우어는 1788년 지금의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부유한 상인, 어머니는 지식인 모임을 주최하는 작가였죠. 어린 시절은 넉넉했지만 어머니와의 관계는 좋지 않았고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어두운 세계관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명문 대학에서 철학, 과학, 문학을 공부하며 칸트나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삶이 순탄치 않았어요. 1819년에 출간한 그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생전에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외로움과 건강 문제로 힘들어했습니다. 까칠한 성격 탓에 친구도 많지 않았죠. 그러다 말년에 그의 철학이 인정받기 시작했고 니체나 바그너, 심지어 프로이트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철학은 비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매우 정직한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고통받는가? 왜 우리를 채워주지 않는 것을 계속 쫓는가? 그의 답은 처음엔 어둡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이제 그의 핵심 개념인 의지를 살펴봅시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중심에는 의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에게 의지는 단순한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이 힘은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이며 끝이 없는 에너지로 식물의 성장부터 별의 움직임, 우리의 욕망까지 모든 것을 이끕니다. 인간에게는 음식, 사랑, 성공, 인정에 대한 끝없는 갈망으로 나타나죠. 그는 의지가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한 가지 목표를 이루면 곧바로 다른 욕망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새 스마트폰을 사면 잠깐 기뻤다가 더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그것을 원하게 되죠. 이 반복을 그는 욕망의 바퀴라고 불렀습니다.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인 이유는 우리가 이 바퀴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욕망을 채우는 순간 잠깐 행복을 느끼지만 곧 지루함이나 새로운 욕망이 찾아오고 고통은 계속됩니다. 이 생각은
우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그는 욕망의 실체를 직면하게 하고 묻습니다. 이 순환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 이 욕망의 바퀴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쇼펜하우어가 욕망을 고통의 순환으로 본 시각은 그의 가장 강력한 통찰 중 하나입니다. 그는 이를 명확한 구조로 설명했습니다. 욕망은 노력으로 이어지고 노력은 성공이든 실패든 결국 고통으로 돌아갑니다. 실패하면 좌절이나 절망을 느끼고 성공해도 잠시 만족했다가 지루함이나 새로운 욕망이 생겨 다시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는 이걸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오가는 진자에 비유했어요.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평화는 없는데 의지가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승진 사례로 돌아가 보면 열심히 일해서 승진을 했고 잠시 행복했지만 곧 새로운 역할에 지루해지거나 다음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만족은 오래가지 않았죠.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욕망이 무한하지만 그것을 채울 능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이 순환은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관계나 자아 이미지에도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이 순환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지 살펴봅시다. 이제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21세기로 가져와 봅시다. 그가 19세기에 욕망을 문제로 봤다면 오늘날의 세상은 더 심할 거예요. 소셜미디어는 욕망의 순환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키웠습니다. 매일 다른 사람의 휴가 사진, 완벽한 관계, 성공 스토리를 보며 자신과 비교하게 되죠. 친구의 새 차 사진을 보면 내 차가 초라해 보이고 인플루언서의 몸매를 보면 불안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게 아니라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좋아요나 팔로워로 우리의 가치를 재는 문화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받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끝없는 비교가 의지의 작용이라고 했을 겁니다. 우리는 외부의 행복 지표를 쫓지만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더 볼수록 더 원하게 되고 더 부족하다고 느끼죠. 이 비교가 우리의 정신 건강과 자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봅시다. 소셜미디어를 넘어 현대 사회는 경쟁으로 이루어져 있어 욕망의 순환을 더 부추깁니다. 직장에서 우리는 동료를 능가하고 승진하고 가치를 증명하려고 끊임없이 애씁니다. 이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지위, 인정, 뒤처질까봐 두려움 때문입니다. 바쁜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죠. 하지만 이 끝없는 노력은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스트레스, 번아웃, 끊임없는 불안에 시달리죠. 쇼펜하우어는 이 경쟁심이 의지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했을 겁니다. 끝이 없는 비합리적인 힘이 우리를 달리게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업무에 압도당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늦게까지 발표 준비를 하며 상사를 감동시키려고 애썼을 겁니다. 성공해도 안도는 잠깐, 곧 다음 과제로 넘어가죠. 이 경쟁과 스트레스의 순환은 쇼펜하우어의 고통과 지루함의 진자와 닮았습니다. 성취를 위한 압박에 시달리거나 목표를 이루면 지루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관계와 충만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봅시다. 이 욕망의 순환에서 가장 심각한 결과 중 하나는 고립감입니다. 소셜 미디어의 좋아요나 직장 성공 같은 외부 검증을 쫓다 보면 정작 중요한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온라인에서 수천 명의 팔로워가 있어도 진짜 의미 있는 관계는 얼마나 될까요? 쇼펜하우어는 욕망이 우리를 타인과 멀어지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목표에만 몰두하면 자기중심적이 되고 이는 친구, 가족, 심지어 자신과의 관계까지 긴장시키게 됩니다. 군중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의 노력에만 매몰되어 연결을 잇기 때문입니다. 이 고립은 의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불가피한 고통이라고 그는 봤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관계는 비교와 경쟁을 통해 욕망을 부추길 수도 있지만 다르게 접근하면 위안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고독에 대한 생각과 그것이 우리의 고통에 대한 도전이자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해 봅시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그의 견해는 놀라울 수 있습니다. 그는 고독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외부 세계, 특히 우리의 관계는 종종 욕망을 부추깁니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비교하고 승인을 구하며 사회적 기대에 휘둘립니다.
이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는 악순환을 만들고 고통을 더 깊게 합니다. 그는 이 순환을 끊을 유일한 방법은 내면으로 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독은 그에게 욕망에 맞서고 더 깊은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고립을 지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사회적 존재임을 인식했지만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 혼자 시간을 보내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반성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욕망의 트레드밀에서 내려와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향성과 끊임없는 연결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이 아이디어는 불편할 수 있지만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강력한 반론을 제시합니다. 고독이 자기 발견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해 봅시다. 쇼펜하우어의 고독 아이디어를 현대 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항상 켜져 있는 세상에서 혼자 시간을 찾는 것은 급진적인 행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림, 마감일, 사회적 의무에 둘러싸여 있고 떠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지어 두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독은 외로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반성할 공간을 만들고 세상의 소음에서 단절하며 자신과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폰 없이 공원에서 걷거나 기록할 필요 없이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세상을 관찰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이러한 고독의 순간은 비교와 욕망의 순환을 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부 자극에 시달리지 않으면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회가 원하라고 말하는 것과 별개로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종류의 내성적 반성이 진정한 만족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믿었습니다. 초연결된 세상에서 고독은 우리의 자율성을 되찾고 혼란 속에서 명확성을 찾는 방법입니다. 일상에서 이러한 순간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의 진단만 남기지 않았습니다. 탈출구도 제시했으며 그의 가장 깊은 해결책 중 하나는 예술이었습니다. 그는 예술이 욕망의 순환에서 우리를 잠시라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믿었습니다. 음악, 회화, 문학 등 예술에 몰입할 때 우리는 순수한 관조 상태를 경험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노력하거나 원하거나 고통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존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음악을 특히 좋아했는데 이는 개념이나 단어 없이 의지의 본질을 직접 표현하기 때문에 최고의 예술 형태라고 봤습니다. 아름다운 교향곡을 들을 때 우리의 욕망은 배경으로 사라지는 장소로 이동합니다. 이는 영구적인 탈출이 아닙니다. 음악이 끝나면 다시 노력으로 돌아가지만 의지에 끊임없는 끌림 없이 삶이 어떨지 엿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예술은 일시적인 해방으로 고통의 세계에서 아름다움과 평화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 탐구해 봅시다. 쇼펜하우어의 예술이 욕망으로부터의 피난처라는 아이디어는 오늘날 매우 관련성이 높습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예술을 이용해 속도를 늦추고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동을 준 음악을 들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클래식 곡이거나 팝송 혹은 기악곡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몇 분 동안 할 일 목록, 불안, 야망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고 순간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경험의 종류입니다. 예술이 고상해야만 이런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일모를 감상하거나 소설을 읽거나 심지어 낙서를 해도 관조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의도 없이 예술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명을 주거나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를 얻으려는 용도로 사용하지 마세요.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욕망의 순환에서 벗어나 더 깊은 것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삼으세요. 이번 섹션에서 예술을 일상생활에 실용적으로 가져와 치유와 반성의 원천으로 삼는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예술은 단순히 순간적인 도피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큰 것을 향한 길을 보여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일상의 평범한 투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봤습니다. 그림, 시, 멜로디에 몰입할 때 우리는 의지의 끊임없는 요구에서 벗어납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예술은 세상을 욕망의 전쟁터가 아니라 아름답고 영원한 것으로 보게 합니다. 예를 들어 풍경화를 볼 때 우리는 부족한 것이나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색상,
형태, 그 광대함에 빠져들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경험이 우리를 개인적인 노력 너머의 영원한 현실과 연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자아와 그 끝없는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가졌는지로 정의되는 현대 생활에서 예술은 단순히 존재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초월이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예술 외에도 쇼펜하우어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연민입니다. 그는 비관주의자로 보이지만 그의 윤리학은 놀라운 희망을 보여줍니다. 그는 모든 존재가 같은 의지에 의해 움직이며 이 공통된 투쟁이 우리 사이에 깊은 연결을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고통받고 욕망의 순환에 갇혀 있음을 깨달으면 경쟁 대신 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연민은 타인 속의 의지를 보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행동입니다. 이는 거창한 제스처가 아니라 낯선 일을 돕거나 친구의 말을 들어주거나 그저 함께 있어주는 작은 일상적 친절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자아 중심의 욕망에서 벗어납니다. 그는 이를 의지의 이기심에 대한 도덕적 해독제로 봤습니다. 개인의 성공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연민은 급진적인 대안을 제공합니다. 경쟁이 아닌 연결을 통해 의미를 찾는 방법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쇼펜하우어의 연민 개념은 오늘날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긴 하루를 보내고 교통체증에 갇혔다고 상상해 보세요. 옆 차가 짜증스럽게 경적을 울리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저 사람도 나처럼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야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 관점의 전환이 연민의 씨앗입니다. 또는 동료가 마감일을 놓쳤을 때 비난 대신 당신도 압도당한 적이 있음을 떠올리며 도움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은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지 않지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부담을 덜어줍니다. 자립을 찬양하는 사회에서 연민을 선택하는 것은 반문화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친절한 행동은 물질적 성공이 줄 수 없는 방식으로 타인과 연결하며 우리의 웰빙을 높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연민이 의지의 지배를 약화시켜 고립된 노력에서 우리를 끌어낸다고 했을 겁니다. 일상에서 연민을 키우는 실용적인 방법을 살펴봅시다. 연민은 강력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한계를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민이 고통을 완전히 끝낼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지는 멈출 수 없는 힘이니까요. 연민은 우리의 고통을 완화하고 타인과 연결해 주지만 욕망의 순환에서 영구히 벗어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친절하게 행동할 때도 우리의 피와 욕망은 결국 다시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 힘든 시기를 겪는 친구를 도왔지만 그들이 보답하지 않으면 나중에 원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현실주의는 인간 본성이 결함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최고의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의지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렇다고 연민이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이는 일시적인 휴식일 뿐 치료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의 솔직함은 냉정합니다. 삶의 투쟁을 미화하거나 쉬운 해결책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계를 알면서도 연민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바꾸길 기대하기보다 행위 자체에서 가치를 찾으라고 도전합니다. 이 현실주의가 친절에 대한 우리의 접근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고통에서 더 깊이 벗어나려는 이들을 위해 쇼펜하우어는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금욕주의입니다. 그는 의지를 진정으로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 욕망, 쾌락, 심지어 기본적인 필요까지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도사나 은둔자 같은 금욕주의자들은 물질 세계를 거부해 내면의 평화를 얻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불교나 힌두교 같은 동양 전통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세속적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방의 길입니다. 혼, 경력, 안락함을 하루가 아니라 평생 포기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에게 이는 벌이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의지에 아니오라고 함으로써 금욕주의자들은 끝없는 요구에서 벗어납니다. 이는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고 우리 대부분에게 그렇습니다. 쇼펜하우어도 모두에게 실용적이지 않음을 알았지만 고통의 근원을 궁극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봤습니다. 금욕주의가 무엇인지
왜 그가 이를 철학의 정점으로 봤는지 탐구해 봅시다. 금욕주의가 현대 세계에서 가능할까요? 쇼펜하우어의 욕망, 포기 비전은 오늘날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는 편리함, 기술, 끊임없는 자극에 둘러싸여 있고 그것을 포기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를 적응시킨다면 어떨까요? 현대 금욕주의는 동굴에서 사는 게 아니라 삶을 단순화하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을 생각해 보세요. 적게 소유하고 적게 원하며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또는 디지털 디톡스, 화면에서 벗어나 주의를 되찾는 거죠. 이는 의지를 완전히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 끌림에 저항한다는 쇼펜하우어의 아이디어를 반영합니다. 이를 시도한 사람들은 더 가볍고 덜 불안하며 더 통제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금욕주의의 약화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시작점입니다. 도전은 가족, 일, 사회라는 책임과 분리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겁니다. 삶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욕망의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쁘고 연결된 세상에 금욕주의를 조금씩 가져오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에 맞서는 세 가지 도구를 줍니다. 예술, 연민, 금욕주의,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의지의 지배를 완화합니다. 예술은 우리를 그 위로 끌어올리고 연민은 그 너머로 연결하며 금욕주의는 완전히 거부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를 어떻게 결합할까요? 우리 대부분은 금욕주의자가 되지 않겠지만 예술과 연민을 일상에 엮고 약간의 분리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그림을 그리며 창의성에 몰입하고 친구에게 전화해 그들의 걱정을 덜어주며 소셜미디어를 건너뛰며 비교를 놓아버리는 겁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함께 욕망에 덜 지배되는 삶을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약속하지 않았지만 의지의 끝없는 추격에 저항하며 오는 더 조용한 평화를 제안했습니다. 현대 생활에 이 아이디어를 균형 있게 섞는 방법을 탐구해 봅시다. 쇼펜하우어의 아이디어는 그와 함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세상을 형성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니체에게 영향을 주었고 니체는 의지를 권력의 의지로 바꿨으며 프로이트는 무의식에서 의지의 메아리를 보았습니다. 바그너 같은 예술가는 그의 음악관에서 영감을 받았고 톨스토이 같은 작가는 그의 비관주의와 씨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쇼펜하우어는 심리학에서 명상과 같은 개념으로 분리를 강조하며 대중문화에서는 그의 어두운 유머가 뜻밖의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의 생각이 오래 지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그의 거침없는 정직함 거짓, 희망을 주지 않는 태도나 보편적인 인간의 투쟁에 초점을 맞춘 점 때문일 겁니다. 진보와 긍정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그의 목소리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우리를 일깨웁니다. 그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이어지고 왜 여전히 중요한지 추적해봅시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비판자들은 할 말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비관주의가 과장되어 삶을 필요 이상으로 암울하게 그린다고 주장합니다. 니체는 그의 체념을 거부하며 삶의 투쟁을 힘차게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의지에 대한 초점이 과연 모든 것을 설명하는지 너무 추상적이어서 유용하지 않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연민에 대한 그의 관점은 고귀하지만 비판자들은 윤리적 체계가 부족해 감정만 남고 명확한 행동은 없다고 합니다. 금욕주의는요, 많은 이가 현실과 동떨어진 엘리트적 도피로 보며 인간의 필요와 기쁨을 무시한다고 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그의 글에서 드러나는 여성 혐오를 지적하며 이는 그의 보편적 주장에 흠집을 냅니다. 이 비판들이 쇼펜하우어를 무효화하지는 않지만 그의 아이디어를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이 반론들을 따져보고 그의 철학의 한계를 무엇이 드러내는지 봅시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의 철학은 학문적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삶에서 욕망의 끌림을 어디서 느끼세요? 직장, 관계, 폰에서인가요? 쇼펜하우어는 이 패턴을 알아차리고 의문을 품으라고 합니다. 목표를 쫓았지만 이루고 나서 공허했던 적이 있거나 인스타그램을 보며 다른 삶을 바란 적이 있을지도요. 그의 아이디어는 멈춰서 반성하라고 초대합니다. 달리기를 멈추면 어떨까요? 그의 도구를 시도해 보세요. 한 시간 동안 음악에 빠져보거나 보답 없이 누군가를 돕거나 하루 동안 한 가지 방해 요소를 없애보세요. 쇼펜하우어는
완벽한 삶을 약속하지 않지만 우리를 더 명확히 볼 수 있는 거울을 줍니다. 그의 비관주의는 절망이 아니라 정직함, 어쩌면 자유에 관한 겁니다. 그의 통찰이 당신의 앞길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벅찰 수 있지만 실용적이기도 합니다. 그는 우리가 왜 불안한지 이해할 틀과 그 불안을 덜어낼 도구를 줍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예술로 추격을 멈추고 연민으로 연결하며 분리로 놓아버리세요. 한 번에 다 마스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를 골라 시도해 보세요. 오늘 밤엔 노래를 듣고 진짜로 들어보거나 내일은 자랑 없이 친절을 베풀 수도 있죠. 시간이 지나며 이런 습관은 의지에 덜 흔들리는 조용한 마음을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걸 고치려는 게 아니라 눈 뜨고 살며 혼란 속 평화를 찾으라는 겁니다. 더 원활하고 밀어붙이는 세상에서 그의 아이디어는 부드러운 반항, 시간과 주의를 되찾는 방법입니다. 이 철학을 당신 것으로 만드는 법으로 마무리합시다.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그의 욕망에 대한 시각, 평화를 위한 도구, 삶에 대한 거침없는 태도. 그는 동화를 주지 않고 현실을 항해할 지도를 줍니다. 의지는 늘 우리를 끌어당기겠지만 예술로 저항하고 연민으로 부드럽게 하며 분리로 그 힘을 풀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와 함께 산다는 건 삶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고요한 순간을 찾는 겁니다. 이기거나 도망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고 정직하며 우리와 타인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며 그의 질문을 품으세요. 그의 철학을 시끄러운 명령이 아닌 조용한 동반자로 삼으세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숨을 쉬고 주변을 보며 당신만의 평화를 찾아보세요.